스마트폰을 열었을 때 딱 한 장의 사진에 손이 멈춘 적 있으십니까? 오랜 친구가 올린 해외여행 사진, 오랫동안 못 만났던 동창의 새집 사진, 명절에 만난 형제의 자랑스러운 소식. 분명히 좋은 소식인데 왠지 입맛이 없어집니다. 분명히 내일이 아닌데 왠지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저 사람이 저럴 자격이 있나?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지?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 그런데 오늘 이 감정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감정, 단순한 시기심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당신의 삶이 조용히 망가집니다. 140년 전 독일의 한 철학자가 이 감정의 정체를 이미 꿰뚫어 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 감정은 당신의 삶 전체를 천천히 집어삼키고 있다. 그 철학자의 이름은 프리드리히 니체. 오늘 니체가 이름 붙인 그 감정의 정체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챕터 1. 우리 모두가 모르는 사이 겪고 있는 일. 생각해 보십시오. 남이 잘 됐다는 소식을 들을 때 우리 안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축하해 라고 합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상하게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그 사람 얼굴이 떠오릅니다. 도대체 뭐가 달라서? 이 감정이 하루 이틀 지나 사라지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어떤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 곱씹고 또 곱씹고 점점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이상한 일이 시작됩니다. 그 사람의 나쁜 소식을 들으면 살짝 기분이 나아집니다. 그 사람이 실수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입가에 웃음이 납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이 경험 낯설지 않으시죠? 사실 이건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겪는 일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학벌이 있든 없든 사람이라면 살다 보면 한 번씩은 이 감정의 수렁에 빠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감정을 그냥 두면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진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특정 누군가를 향해 있던 감정이 점점 세상 전체를 향한 불만으로 번집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 노력해봤자 소용없다. 나는 항상 손해보는 쪽이다. 이 생각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삶의 방향이 조용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이 감정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챕터 2. 니체가 이름 붙인 감정, 르상티망. 19세기 말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인간 감정의 가장 깊은 곳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쟁자가 나타나면 더 열심히 합니다. 남이 잘 되면 자극을 받아 나도 해보자는 에너지로 바꿉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릅니다. 스스로 올라가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가 내려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천천히 내면이 썩어 들어갑니다. 니체는 이 감정에 프랑스어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로 르성티망, 다시 느낀다는 뜻입니다. 같은 상처와 억울함을 머릿속에서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되새기는 감정입니다. 단순한 질투가 아닙니다. 단순한 열등감도 아닙니다. 르성티망은 훨씬 더 교묘하고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위험한 감정입니다. 왜 위험할까요? 르상티망에는 독특한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감정은 직접 행동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상 속에서 싸웁니다. 저 사람은 사실 별것 없어. 운이 좋았던 거야. 저렇게 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 생각들이 잠깐의 위안을 줍니다. 속이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게 함정입니다. 남의 성공을 가짜로 만드는 순간 내가 노력할 이유도 사라집니다. 왜냐고요? 세상이 어차피 불공평하다고 결론을 내렸으니까요.
노력해봤자 결국 줄 잘 선 사람, 운 좋은 사람이 이긴다고 믿으니까요. 니체는 이 상태를 노예 도덕이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선한 건 저 사람이 나쁘기 때문이다. 내가 억울한 건 저 사람이 부당하게 가져갔기 때문이다. 이 논리 위에 서 있는 순간 삶의 주도권이 완전히 타인에게 넘어갑니다. 내 행복이, 내 가치가, 내 하루가 남의 실패와 남의 추락에 달려버리는 겁니다. 이게 르상티망의 진짜 독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이 감정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빠지지 않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 심리학이 등장합니다. 챕터 3. 심리학이 밝힌 뿌리, 열등감의 두 얼굴.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알프레트 아들러. 니체와 거의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들러는 평생 하나의 질문을 연구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열등감을 발판으로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열등감에 짓눌려 평생을 사는가? 그가 내린 결론은 단순하지만 충격적이었습니다. 열등감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열등감을 갖고 삽니다. 어릴 때부터요. 누군가는 나보다 공부를 잘했고, 누군가는 더 예뻤고, 누군가는 더 많이 가졌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이 비교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SNS가 등장하면서 오히려 더 정교해졌습니다. 실제로 현대 뇌과학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사회 비교 회로가 존재합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연산을 뇌는 의식하지 않아도 1초에 수십 번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올 때 뇌는 즉각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합니다. 친구의 여행 사진을 보고 입맛이 없어지는 게 이 때문입니다. 뇌가 그 순간을 실제 위협으로 인식하거든요. 그리고 이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뇌가 선택하는 방어기제가 바로 저 사람은 그냥 운이 좋았던 것뿐이야. 이게 바로 아들러가 말한 과잉 보상입니다. 열등감을 정면으로 마주하기 두려워서 남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달래는 겁니다. 건강한 보상과 과잉 보상과 이 두 갈래를 정확히 비교해 볼까요? 건강한 보상은 이렇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됐다면 나는 무엇을 더 해볼 수 있을까? 이때 에너지는 자신을 향합니다. 과잉 보상은 이렇습니다. 저 사람은 사실 저럴 자격이 없어. 내가 더 억울한 거야. 이때 에너지는 남을 향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방향이 니체가 말한 르상티망과 정확히 맞닿습니다. 140년을 사이에 두고 니체의 철학과 아들러의 심리학이 같은 진실을 향해 손을 뻗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챕터 4. 반전. 진짜 적은 밖에 없습니다. 르상티망을 느낄 때 우리는 보통 원인을 밖에서 찾습니다. 저 사람이 문제고 세상이 불공평하고 시대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지만 니체는 충격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르상티망에 빠진 사람의 진짜 적은 밖에 없다. 안에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의 여행 사진을 보고 불편한 건 그 친구가 여행을 갔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불편함은 내 안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동창의 성공 소식에 마음이 무거운 건 그 동창이 성공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와 비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르상티망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내 안을 갉아먹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괴로운 건 세상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당신이 세상에 무언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한 문장이 르상티망에서 벗어나는 열쇠입니다. 진짜 문제는 저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니체를 허무주의 철학자로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은 죽었다고 외친 냉소적인 사람으로요. 하지만 니체가 르상티망을 분석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감정을 경고하려 한 게 아닙니다. 이 감정을 넘어서는 길을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위버맨시 가 되어라. 초인이라고 번역되는 이 말, 근육질의 영웅이나 천재가 아닙니다. 위버맨시는 단 하나, 비교의 기준이 남이 아닌 나인 사람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사람, 남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자신의 방향을 잃지 않는 사람, 내 이웃을 내 이상으로 삼지 마라. 그것은 너를 작게 만든다. 이게 니체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챕터 5.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니체와 아들러가 함께 가리키는 방향,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십시오. 불편함이 올라올 때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아, 지금 내가 르상티망을 느끼고 있구나.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 명명화, affect labeling이라고 합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뇌의 스트레스 반응이 실제로 줄어든다는 게 연구로 밝혀져 있습니다. 감정의 이름을 안다는 건 그 감정의 주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름 모를 감정에 끌려다니는 것과 이름을 알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 이 둘은 전혀 다른 삶입니다. 두 번째, 질투가 올라왔을 때 이 질문을 하십시오. 저 사람의 무엇이 부러운가? 아들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투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가리키는 화살표다. 부러움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판입니다. 그 에너지를 남을 향해 쓸 것인지, 나를 향해 쓸 것인지, 그 선택이 삶을 가릅니다. 세 번째, 하루에 한 번 비교의 기준을 바꾸십시오. 스마트폰을 열기 전에, 자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졌는가? 이 질문 하나가 삶의 주도권을 남의 손에서 내 손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때 비로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소식을 들어도 이전처럼 무겁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성공이 더 이상 나의 실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니체가 말한 위버맨슈로 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아들러가 말한 건강한 보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르상티망의 독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해독제입니다. 챕터 6. 르상티망이냐 성장이냐의 선택. 오늘 우리가 함께 마주한 진실은 이겁니다. 남이 잘 되는 걸 보며 불편한 그 감정,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느끼는 겁니다. 문제는 그 감정을 어디로 향하게 하느냐입니다. 밖을 향하면 르상티망이 됩니다. 안을 향하면 성장이 됩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그 순간, 조용히 무너지는 건 나 자신이라는 것.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무언가다. 그 극복의 대상은 남이 아닙니다. 어제의 나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제의 나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졌는가?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을 르상티망에서 해방시켜 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니체의 권력의지, 윌레 투어 막트를 다룹니다. 이것이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절대 꺼지지 않는 생존 본능이라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때까지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사십시오. 감사합니다.